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손원평 작가님의 프리즘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사랑을 앞둔 또는 사랑을 끝낸 그리고 다시 사랑을 이어가는 남녀 4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무한한 기쁨과 설렘을 주지만 한순간에 아무렇지 않게 모든 걸 앗아가기도 합니다. 힘주어 노력할 땐 무던히도 어렵던 사랑이 모든 걸 놓는 순간 기막힌 타이밍과 함께 불현듯 찾아오기도 하죠. 이 책의 남녀 주인공 4명은 내면에 가진 은밀한 상처와 그 상처를 머금은 비밀들로 다가온 사랑에 솔직하지 못하고 삐걱거립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유별나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이들의 사랑도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모두는 내면에 어떤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주인공 제인과 남주인공 도원이 이별을 겪고 다시 재회하는 직전의 순간까지입니다. 제인과 도원은 과거 서로 마음을 나눴던 사이로 10여 년이 지나 우연히 재회하여 연인관계가 되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이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자신이 하고 있는 또는 지난 사랑이 프리즘처럼 나를 또는 상대를 찬란히 빛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인은 에릭 로메르의 사진 아래에서 도원을 기다린다. 예술영화 전용관의 한기에 통창을 넘어든 이른 봄 햇살이 섞여 상쾌하다. 제인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 좋아한다. 누굴 만나든 제인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며 혼자만의 달콤한 시간을 가진다. 도원을 기다리는 오늘 제인은 개운한 마음이다. 그녀는 한산한 호를 거닐며 얼마 전 있었던 끝을 추억한다. 현조 씨와의 끝을. 그걸 가능하게 한 건 호계와 나눈 간단한 대화 덕분이었을 것이다. 호계는 처음 알게 됐을 때보다 많이 변했다. 말이 많아졌고 몰두하는 일이 생겼고 얼마 전 절연 상태였던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 속에는 어김없이 예진이라는 친구의 얘기가 곁들여지곤 했다. 도원과 관계를 시작하면서 예진에게 묘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던 터라 제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거 알아? 나 그 친구한테 미안한 거. 본의 아니게 나쁜 여자가 돼버린 것 같아서.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고. 가게 와서 빵까지 먹을 땐 솔직히 조마조마했었어. 신경 쓰지 마요. 끊어질 관계니까 끊어진 거죠. 호계가 한마디 더 얹었다.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좋아하는구나. 제인은 소리 없이 웃었다. 호계는 머쓱한 듯 어깨를 움찔했다. 저도 끊는 건 잘해요. 연결되는 걸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 난 반대인데. 그러자 호계가 제인을 바라봤다. 끊어야 될 건 얼른 끊어버려요. 안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다. 몇 날 며칠 제인은 현조 씨와의 설명할 길 없는 관계를 반추했다. 그리고 새삼 놀라고 말았다. 그를 떠올리면 따라붙던 남편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낯설게 느껴졌고 현조 씨라는 이름도 멀게만 느껴졌다.
그 지지부진했던 만남 속에서도 그를 불러본 기억이 희미하다는 걸 깨달은 제이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의미는 진작 증발했고 이제 호칭마저 사라졌다면 서둘러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게 아닐까? 이제는 진짜로. 제인이 부모를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지점은 그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도 끝내 한 집에 살았다는 사실이었다. 부부였던 내내 둘은 전쟁 같은 상황을 치르고 난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얼굴을 바꿨고 그 패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반복됐다. 그때 늘 두려움에 떨며 의문했던 제인이다. 왜 헤어지지 못하는 걸까? 왜 끝내지 않는가? 지금의 제인은 그들을 닮아 있었다. 끊는 게 두려워서 끊지 못할 거란 생각으로 핑계를 대며 연결돼 있다. 미치와 루카에게도 그건 예의가 아닐 것이다. 현조 씨 가족의 사유지에 허락 없이 들어갈 수는 없었으므로 고민 끝에 제이는 현조 씨에게 연락해 미치와 루카를 만나러 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동산은 느릿느릿 봄이 오고 있었다. 제이는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벚꽃과 연녹색 잎을 내고 있는 소나무를 오래도록 바라봤다. 미치와 루카는 늘 여기 머물러 있겠지. 난 언제까지나 이 애들을 그리워할 테고. 그렇지만 더 이상 이 동산에 꽃이 피는 건 볼 수 없을 것 같아. 꽃이 지는 것도. 갑작스런 제인의 말에 현조 씨는 놀란 듯 눈을 치켜떴다. 이유 없는 고집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꼭 여기서 제대로 말하고 싶었어. 헤어진 후에도 우린 이 관계를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끝만은 제대로 정식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어. 답 없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현조 씨의 얼굴을 보면서도 전혀 동요가 일지 않아 제이는 안심했다. 현조 씨는 한참 침묵한 후에 입을 열었다. 변명이라는 거 알아. 근데 나로선 당신을 사랑하는 게 힘이 들었어. 분명히 사랑했고 계속 사랑하고 싶었는데도 힘겨웠다는 게 아니라 힘이 들었어. 때가 되면 손으로 태엽을 감아야 하는 시계처럼 말 그대로 인위적인 노력이 힘이 들어갔지. 그 버거움을 한번 놓았을 때 실수했고 결국 이 꼴이 돼버렸지만 말만 들으면 애초에 사랑하지 않았던 거라고 단정 지을 만한 말이다. 하지만 제이는 현조 씨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다. 설명할 길은 없다. 한때 분명히 그렇게 느꼈다는 것만이 유일한 증거다. 우린 너무 많은 걸 외면했어. 상대뿐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까지도.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거야. 제인의 대답에 현조 씨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당신은 늘 내가 도달하기에는 좀 더 먼 곳에 있었던 것 같아. 쫓아가다가 방황하고 그러다가 자포자기했지. 그런데도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은 걸 보면서 의아했어. 이제 당신에게도 그런 이유가 생긴 거겠지? 제이는 굳이 답하지 않았다. 근황을 알리지 않고 행복도 불행도 빌어주지 않은 채로 아주 담담히 헤어지고 싶었다. 어긋난 채로 후일담이 너무 길었던 관계였으니까. 이제 진짜 안녕하자. 그날 제이는 많이 울었다. 어떤 의미였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밤늦게까지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맑게 갠 하늘처럼 청명해졌다. 끊어냈다. 그러니까 다시 연결될 차례다.
저 멀리 도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제인이 좋아하는 영화는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의미에 충실한 번역이지만 나미드 모나미라는 명쾌하고 가벼운 원제에 비해선 너무 음절의 수가 많아 구구절절하게 느껴진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거울 앞에서 실컷 울다가 문득 미소 짓는 주인공의 얼굴. 꼭 도원과 함께 보고 싶었다. 노골적인 의상의 색과 엔딩에서 블루와 그린을 교차로 입은 네 남녀의 모습도. 그러나 도원에게서는 예상했던 만큼의 열광이 느껴지지 않았다. 약속에 15분쯤 늦은 것부터가 그랬다. 티나게 냉랭한 기류 속에 영화를 보는 도중 맞잡은 손에는 힘이 전혀 실려있지 않아 수동적으로 느껴졌다. 연이어 상영된 녹색 광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비롭고 희망적인 영화의 결말과 대비되어 극장에서 나올 때쯤 제인과 도원 사이에는 서먹한 기류가 감돌았다. 할 말 있으면 해. 저녁 식사를 위해 들른 타이 레스토랑에서 제인은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도원은 앞에 있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그건 제인에게 일종의 의견 표출로 읽혔다. 먹지 않는 거,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거, 그런 걸로 표현하지 말고 말로 해줬으면 좋겠어. 제인은 내심 도원이 놀라듯 아니라고 부정하길 바랐다. 그러니까 속이 안 좋다거나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답을 원했다. 그러나 도원은 답하는 대신 두 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제스처가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빗장처럼 여겨져서 제인은 얼핏 서글퍼졌다. 마침내 도원이 입을 열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던 것 같아. 뭐가? 우리의 시작 말이야. 침착한 어조에 제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이 균열을 봉합할 수 있을까? 자신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뭘까? 준비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뿐이야. 나 말고 제인 씨가. 작고 어두운 폭풍이 제인을 뒤덮었다. 도원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 언급을 아꼈던 작은 의구심들. 가게 앞에서 본 남자에 대한 목격담.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어 결국 의문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까지. 그러니까 사실인 거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란 게. 도원의 마지막 말은 냉정하기 그지없었다. 이미 바뀔 수 없는 방향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말투. 달콤하게 혀를 감싼 레몬수의 끝맛이 무척 썼다. 나한테 먼저 확인해보고 싶지는 않았어? 제인이 물었다. 도원에게 이토록 가시돋친 말투로 쏘아붙이는 건 처음이었다. 전 같았으면 물러섰을 제인이지만 이날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알고 싶었다. 좀 더 어렸다면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뭔가를 물어서 확인해야 되는 거라면 준비가 안 된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 도원 씨는 준비된 거 맞고? 제인은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말을 던졌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준비다. 그런 뜻에서 도원의 말은 타당했다. 하지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그들에게 주어진 타이밍은 지나가 버릴 것 같았다. 예전에 두 사람이 스쳐버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했었어. 제인 씨에 대해서 나는 100%였어. 도원이 시선을 피한 채 무겁게 뱉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말의 내용보다 과거형의 시제 때문에
그 말은 제인에겐 완전한 결별 선언으로 다가왔고 이어진 침묵의 시간 동안 서늘한 체념이 몸을 단단히 옥죄어왔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산산조각난 마음을 들키는 것보단 차라리 오해받는 편이 나았다. 도원에게만은 그러지 않으리다 굳게 결심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방어 기제가 습관처럼 발동됐다. 남은 레몬수를 한 모금 더 마신 뒤 제인은 미소를 지었다. 하나만 말할게. 도원 씨한테 예의에 어긋난 행동한 적 없어. 절대로 단 한 번도. 적어도 도원 씨를 다시 만난 뒤로는. 그런데 오해할 수 있을 여지는 남긴 것 같아. 내 실수니까 사과할게. 진심으로. 도원이 제인을 바라봤다. 어쨌든 늦어버린 것 같네.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그랬다면 서로 간에 시간을 허투루 쓸 일은 없었을 텐데. 도원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은 채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자신이 먼저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도원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기에 정말로 그랬다. 물론 그 뒤로도 제인은 잘 지냈다. 날이면 날마다 익숙한 빵 냄새를 맡으며 부드러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제인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아주 적당하다. 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향해 팔을 뻗은 저울의 눈금처럼 그녀의 일상은 도도한 중립, 평온하고 자존감 높은 영이다. 겉보기에는 그렇다. 이 모든 일이 호계의 입에서 처음 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제인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믿었고 비밀을 말했다. 배신당했고 사생활은 저급한 방식으로 누설됐다. 내가 아낌으로 상대도 나를 존중해 줄 거라 여겼던 순진함이 어리석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제인은 쿨하게 종지부를 찍었다. 도원과 호계를, 진심을 줬던 사람과 깊이 아꼈던 사람을 급히 인생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잊을 수 있을 거라 자만했다. 호계와 가깝던, 아니 가깝다고 생각했던 시절 무심코 뱉었던 말이 있다. 언젠가 호계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늦은 밤 블라인드가 내려진 가게 창문 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 말은 주문처럼 진짜가 됐다. 종일 태연한 얼굴이지만 오후 내내 제인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길이 간질된다. 열정에 불타오르는 연인처럼 초조하고 다급해져서 손님을 상대하다가도 문득문득 입술을 질끈 깨물곤 한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밤이 되고 가게를 닫자마자 제인은 서둘러 블라인드를 내리고 주방으로 달려간다. 구석진 찬장 안에 가지런히 놓아둔 청가방을 헤집어 묵직한 유리병을 손에 쥐고 뚜껑을 돌려 딴다. 누군가와 함께 마실 땐 와인이나 맥주를 즐기는 제인이지만 혼자 있을 때면 얘기가 달라진다. 눈 깜짝할 새 도수 높은 술이 입안으로 콜콜콜 쏟아진다. 전기가 오르듯 목 안쪽에 타는 느낌이 내장까지 단숨에 전달되면 곧바로 두 번째 잔을 채워 입에 넣는다. 신 침이 고여 첫 잔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이미 피 안에 도는 알코올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렇게 몇 모금을 멋도 없이 들이붓고 쓴맛을 지워내기 위해 소금이 잔뜩 뿌려진 크래커를 씹는다. 단맛이 나고 눈앞의 세상이 투명 셀로판지를 낀 듯 왜곡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몸의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제인의 표정도 가볍게 풀어진다.
그제야 세상이 조금 살만하게 느껴진다. 조심하거나 단속할 필요 없이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잠깐이나마 꼬인 실타래 같은 인생을, 병든 엄마를, 오래전 사라진 남동생을, 외롭고 쓸쓸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행복의 시간은 짧다. 알코올은 몸을 기분 좋게 위로하다가도 임계점을 넘는 순간 돌변하여 정신을 희롱한다. 몸은 의지를 떠나 제멋대로 움직여지거나 움직여지지 않게 되고 기억의 방은 무작위로 헤집어진다. 죽은 남동생이, 소리치는 아버지가, 노쇠한 엄마가, 배신한 현조씨가 떠오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도원의 차디찬 표정이. 결국 제이는 웃어야 할 기억 앞에서 울고 울어야 할 기억 앞에서 웃고 만다. 오늘도 제이는 일찌감치 가게를 마감하고 또다시 진한 호박색 액체와 마주 앉았다. 그런데 막상 잔에 담긴 술을 보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였을까? 제이는 한 잔을 입안에 털어넣었지만 강하게 망설여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외면하고 있던 생각이 안에서 꿈틀댔다. 이렇게 무언가에 끌려가는 건 싫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제이는 고집 부리듯 두 번째 잔을 몸속으로 빠르게 흘려넣었다. 싫다는 생각이 한층 더 강해졌다. 제이는 세 번째 잔을 따른 상태였지만 잔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가게 입구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다. 봄밤이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봄밤. 고소한 냄새가 실린 봄밤. 준비된 것도 없는데 늘 무언가가 시작되려 해서 불안한 봄밤. 손끝이 차가웠고 머리가 지끈지끈했다. 지도 없는 혼란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가야 한다. 누구의 힘도 아닌 내 힘으로 끊어내야 한다. 제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실눈을 뜨고 문에 기대섰다. 소리 없이 봄눈이 내리고 있었다. 깨닫지도 못한 사이 소복이 쌓인 눈은 아늑한 이불처럼 세상을 품고 있었다. 제이는 그 위로 발자국을 찍어보고 싶었다. 가보지 못했으나 늘 그리웠던 곳으로 발 딛고 싶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이상한 봄밤의 세계로. 제인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다. 어쩌면 이렇게 될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제인과 함께하던 더할 나위 없이 안온했던 순간, 그 평화의 찰나에 도원의 어딘가에선 늘 연기 같은 불안이 새어나왔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분이 왜 하필 가장 행복하고 충만하다 느낄 때 찾아왔던 걸까? 제인의 손을 잡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영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 좋은 사람이라는 주변의 평가에도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던 시절.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으로만 받아들였던 시간으로. 도원에게 제이는 획이었다. 도원이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인에게는 말했지만 결혼 생활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기억을 건져 올려 대면할 용기가 없어서였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눈앞을 아득히 흐린다. 사랑도 죽음도 그러하다. 후배였던 민영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2년이었다. 그 2년을 위해 두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었다는 걸 이제 와서 누가 믿을 것인가.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한창이던 무렵 암세포는 젊은 민영의 육체를 좀먹고 있었다. 병은 영혼을 추악한 방식으로 지배한다. 정신이 꺼져가고 육체는 한 올씩 벗겨져 나가며 변질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사랑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이가 된다. 정신도 육체도 낯선 이의 것으로 바뀌어간다. 그렇게 빛이 바래기 시작한 사랑은 점차 죄책감 어린 책임으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도원은 종종 민영이 눈치챘다고 생각했다. 지친 눈빛과 벗어나고픈 마음, 탁하고 피로한 숨결을. 그는 자주 자신이 민영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비밀스럽게 의문했다. 민영은 도원을 담대하게 대하다가도 고통이 극에 달하거나 진통제로 정신이 혼미해지면 듣기 거북한 말들을 쏟아냈다. 왜 나만 아파야 하냐고, 당신도 같이 죽어버리라고. 가까스로 억눌렀던 잔인한 진실들을 감당하기 힘든 방식으로 실토했다. 도원은 묵묵히 견뎠고 민영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가만히 앉아 타인의 소멸을 목도하는 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민영이 떠난 뒤 도원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 안에 후련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쳤다. 생활은 계속됐고 도원은 놀라우리만치 잘 극복해냈다. 극복이라기보단 일상의 회복이었다. 그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친한 친구들은 도원이 쓸쓸하고 외로울 거라고 짐작했다. 물론 그랬다. 하지만 도원은 쓸쓸함이 애초에 삶의 동반자라고 여기는 사람이다. 어느 날 술 취한 친구가 민영이 그립지 않느냐고 아픔을 나누듯 물었을 때 도원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가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의 살아있는 민영만이 그리웠다. 아픈 민영은 조금도 그립지 않았다. 죽음과 가까운 민영을 그는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할 수 없었다. 사라져 주길 바랬다. 어쩌면 쭉 그랬을 것이다. 죽기 전 민영은 도원에게 꼭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다. 그 말대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도원은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했다. 의도와 달리 삶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연인과 관계를 이어갈 때에도 가슴 깊은 곳엔 먹구름 같은 회의감이 낮게 깔려 있었다. 시작과 동시에 도원은 늘 끝을 생각했다. 설레야 할 때도, 절정이어야 할 때도, 극복해야 할 때도 끝이 그려졌다.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연상시켰다. 그 무수한 과정을 거쳐 도원은 마침내 사랑과 죽음은 등가라는 공식에 다다랐다.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먼저 이별을 입에 담은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농담으로라도 끝을 얘기하는 연인에겐 단번에 마음이 식었다. 수민과의 이별이 어렵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끝을 연상시키는 관계를 그는 용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도원의 결론은 점점 굳어져 갔다. 사랑이 뒤틀린 시간을 만나면 죽음이 되는 거라고. 지난 여름, 햇살은 눈부셨고 대기는 건조했다. 도원은 아지랑이에 홀리듯 여름을 닮은 예진에게 짧게 마음이 쏠렸었다. 예진을 마주치면 반짝이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눈부심이 너무 쾌활해 그를 물러서게 했다. 제인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더 깊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초여름의 서랍 속에만 존재하던 예진이 도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을 때 도원은 처음으로 예진에게서 그늘을 느꼈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예감하면서도 그는 다음날 예진을 마주보고 있었다. 예진이 무거운 입을 뗐다. 제인에 관한 이야기. 정리되지 않은 어떤 관계에 대한 누설이었다. 놀랍고 역겹고 듣기 힘든 말. 결국 도원은 말을 끊었다. 전에 없이 성난 말투였다. 지금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죠? 예상한 답이었다는 듯 예진이 숨을 푹 내쉬었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예진 씨가 무슨 자격으로요? 도원은 눈썹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옮기고 다니는 건데요. 마치 예진 씨는 누군가에게 누가 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처럼. 도원은 화를 내고 있었다. 불같이 무섭게. 도를 넘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심한 소리를 쏟아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낮은 목소리에 분노 서린 경고를 담으며 먼저 자리를 뜬 것도 그다. 사실 도원은 대화의 초반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제인을 보호하려고 화내는 게 아니었다. 그가 소리치는 이유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이 분노는 사랑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기만에서 오는 것일까?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도원은 거리를 한동안 방황했고 그러느라 손이 얼어가고 있는 것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호통치듯 내뱉던 숨결은 공허한 숨으로 채워져 몸이 진동하듯 들썩였다. 뭐가 뭔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었다. 제인이 남편과 아직도 관계를 잇고 있다는 예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도원의 머릿속엔 민영이 떠올랐다. 죽음도 삶도 아닌 가면을 쓴 관계.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모습을 제인에게서 보게 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인을 보던 날 도원은 감정을 애두를 예의도 차리지 않았다. 여태껏 숱한 연인들에게 그러했듯 제인이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게 했다. 실은 자신이 버리는 것이지만 끝까지 버려지는 기분이 들도록 최소한의 면죄부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자신이 버려진 것처럼 계절이 끝나갈 때까지 괴로워했다. 우습게도 도원은 길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제인을 마주치는 상상을 했다. 우연히 둘의 관계를 다시 운명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보같이 바랐다. 그로서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도원은 적잖이 당황했다. 도원에게 있어서 끝은 언제나 끝을 의미했다. 끝을 말한 연인을 다시 그리워해 본 적 없는 그다. 하지만 제인만큼은 달랐다. 이상하게 자신이 가진 패턴대로 따라가지지가 않았다.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베이커리 근처 먼 발치에서 제인을 지켜본 날도 몇 차례 있다. 투명한 차창 너머 보이는 제인은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함께 일하던 남자 알바생이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혼자서 베이커리를 꾸리는 것 같았다. 제인은 정갈한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엔 윤기 흐르는 적절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다. 상처라곤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게. 과연 제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나는 이 관계에서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걸까?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오래 묻어뒀던 민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끔찍하게 발효된 어떤 감정이 도원을 짓눌렀다. 그가 가장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었다. 민영의 죽음이 두려우면서도 그녀가 떠난 뒤 죄책감 어린 홀가분함에 괴로워했다. 늘 먼저 관계를 끝냈으면서 끝을 끔찍하다고 여겼다. 이 모든 사실을 제인에게 말하지 않은 채 비밀로 간직했으면서 제인의 비밀을 알게 된 뒤 상대의 이야기조차 듣지 않고 이별을 구했다. 그러고는 이율배반의 대가로 모순을 끌어안은 채 아파한다. 도원은 자기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견뎌내며 봄을 외면하듯 어두운 작업실에만 머물렀다. 어느 봄눈 내리던 밤, 도원은 집으로 가려던 걸음을 돌렸다. 습관처럼 그는 제인의 가게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저 지나쳐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멀리서 간판이 눈에 들어온 순간 갑자기 베이커리의 문이 활짝 열렸다. 제인이 가게 밖으로 나왔다. 그러곤 누군가를 기다리듯 열린 문에 기대섰다. 도원의 가슴이 두 방망이질 쳤다. 저 열린 문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만회할 수 있는, 돌아가서 무언가를 고칠 수 있는 기회일까? 아직 도원을 발견하지 못한 제인은 풍경에 압도된 듯 문에 기대서 있었다. 도원은 두 사람 사이에 내리고 있는 희고 고운 눈을 바라봤다. 이 길을 건너 제인에게 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릴 수 있을까? 도원은 한없이 망설였고 그 사이 어느새 봄의 마지막 눈은 소리 없이 멎어 있었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